첫 순서로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 시에 수익이 나면 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소식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같은 경우에 아무리 수익이 나도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죠. 지금 단일 종목의 한 종목의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이상,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 단일 회사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이른바 대주주. 예. 그렇죠. 한 회사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시다. 이런 대주주들은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예. 대다수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소득세를 걷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부가 25일에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드리면 예.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을 개인 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2023년부터 만약에 국내에 상장된 주식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하면 이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3억 원이 넘는 투자이익이 발생했다 하면 양도세율이 25%까지 올라가고요. 예. 대신에 현행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돈을 벌든 잃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의 그 세율은 0.25%에서 0.15%로 순차적으로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전체 금융투자에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계산할 수 있는 그 기간은 3년치를 합산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만약에 1억 원의 수익이 났다. 근데 3년 전에 뭐 8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2천만 원 수익이니까 네,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겠다 이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증세를 하려는 뭐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거래세는 없고 소득세를 물리니까 이게 선진화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요. 증세 꼼수라고 보기에는 양도소득세로 발생할 수도 있는 세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하면 무조건 내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단타로 자주 사고 팔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 굳이 안 걷고 증권거래세를 놔두는 게 세수의 그렇죠.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2010년 이후에 연간 4조 원 이상 거치기 시작을 했고 2018년에는 한 6조 원 정도 거쳤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예. 증권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거래세 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올해는 뭐 10조 이상 이렇게 본다면서요. 네, 그런 예.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흠. 사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세수를 포기하고 소득이 발생해야만 3년간 통산해서 계산해주는 세금을 걷는다. 이게 증세 꼼수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잖아요. 한 5% 정도만 아마 과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95% 개인 투자자들은 비과세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좀 네. 지켜보죠. 한 3년 후의 일이니까 네, 어떻게 될지. 일단 걱정되는 건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그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하기야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 5%만 과세를 한다고 해도 그 5%가 나머지 95%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계시는데 일단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연간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 5%가 빠져나갔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저는 이 대책 발표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래세를 좀 더 낮추는 게 어떨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더 낮추고 네네. 차라리 이 비과세 이거 2천만 원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더 낮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손해 본 분들 있잖아요. 네. 손해 봐서 기분 안 좋은데 거래세도 꼬박꼬박 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수익 난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좀 더 세금을 더 걷어도 되는 거고. 당초에는 예. 그게 그 여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양도세만 걷겠다. 이게 아. 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예, 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 전망이 어둡잖아요. 아, 그런 것도 당장은 있었군요.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부가 아. 이런 의견을 펴서 이에 따른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2022년 이후에 보면 양도세도 받고 거래세도 받는 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거 경비 처리해주겠다. 거래세는 예. 양도세에서 빼주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 이중과세 그러겠다. 논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얘기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와도 좀 얘기를 네. 나눴는데 이제 우리 박연미 기자님의 시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은 일단 직군이 겹치지 않는다. 대졸공채로 뽑는 사람들하고 직군이 다르고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 이건 과장된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설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보다 좀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비단 대졸공채하고 일반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청년 세대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력서를 한 100장 이상씩 쓰니까 뭔가 괜찮은 정규직의 탄탄한 일자리가 총량으로 누구에게 먼저 돌아간다. 여기에 따른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네네. 우리 저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분노를 했군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아, 뽑는 사람의 숫자가 채 200명이 안 됩니다. 대졸공채로 그래요? 뽑을 때. 예. 그러다 보니 워낙 좁은 문이잖아요. 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가고 싶지만 여기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갈 수 있는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가 몇 개 없는데 뭔가 정책의 어떤 좋은 흐름을 타고 저 사람들만 채용 과정에 경쟁을 좀 피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박탈감이니까 이건 일자리 감수성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나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이걸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고 이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쪽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네. 뭐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선 정부의 방향이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그 일자리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경제 상황이 2017년 5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취업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지면 괜찮은 일자리가 보다 적은 경쟁으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박탈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니 원하는 사람은 다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마 얼핏 들어는 보셨을 텐데 뉴스에서. 네. 이게 또 말썽인데 작년에 우리 저 DLS 사태 한번 겪었고 라임 사태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요. 올해도 옵티머스 사태가 또 이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아서 돈을 굴리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예. 여기에서 굴리는 돈이 한 5,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사모펀드 시장에선 큰 규모예요? 큰 규모죠. 라임이 그래요? 1조 원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예. 큰 규모에 해당을 해서 금융당국도 들여다봤던 그 회사인데 이걸 미리 사전에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환매 중단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시점에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예. 이게 앞서서의 그 사태들하고 약간 다른 것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아예 마음을 먹고
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아, 이 회사에서요. 그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에 저희들은 그 투자를 할 거예요라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 자산운용사가 안전한 공기업 이런 데들 말고요. 예. 사채 시장 혹은 소규모 건설사 이런 곳들 대부업체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떼이거나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래도 되나요?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고 흔히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아, 예. 이렇게 마음 먹고 문서를 위조를 해버리면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스크린을 해도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융당국도 찾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예. 지금 이게 그 자산을 위탁받아서 이 수탁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이걸 판매한 증권사 다들 내 책임 아니다. 서로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속이 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모펀드가 그 개수만 해도 한 10,000개가 넘는다면서요. 이렇게나 네, 많은데 맞아요. 이거 뭐 일일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게다가 이렇게 위조해서 서류를 그러니까요. 이거까지 걸러내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을 받아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큰 손실을 내고 본인들은 수수료 이익만 챙겨도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아봐야 금전적 수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랬을 때의 기회비용을 아주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다시는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수익보다 훨씬 큰 돈을 물어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이런 것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